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외면당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차갑게 등을 돌릴 때 그 상처는 아마 평생의 흉터로 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나이 46,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들처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버팀목이셨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느라 눈물조차 흘릴 겨를이 없던 그때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 큰오빠였습니다. 장례 준비에 도움이라도 주려는 걸까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오빠의 첫마디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안하다. 이미 예약해둔 해외여행이 있어서 장례식은 내가 혼자 치러야겠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그것도 하나뿐인 오빠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깍듯이 모시겠다,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이렇게 외면하는구나 싶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은 오시는 거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같이 가야지. 비행기 표 다 끊어놨는데. 내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은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이 모두 떠난 텅 빈 장례식장.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이 더 좋은 가족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네요.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준비해 두신 서류입니다. 따님께서 꼭 직접 확인하시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낡은 옷만 입으시고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으시며 검소하게만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변호사와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고 제 심장은 멈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한 통과 손때 묻은 아버지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울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가치는 어림잡아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두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도, 건물명도, 소유주 이름도 분명 아버지의 성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건물이 맞단 말인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낡은 외투를 입으셨고 해진 구두를 꿰매 신으셨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하나를 사실 때도
가격을 몇 번씩 비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강남의 거대한 빌딩 주인이셨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 건물은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널 위해 준비해온 것이다. 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는 너에게 물려줄 단단한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라.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빛 빌딩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수많은 입주 기업들의 간판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도 낯설고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자 소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소식 듣고 저희 모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희에게는 하늘같이 큰 어른이셨거든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제 앞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희 같은 임차인들을 그냥 세입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한 가족처럼 여기셨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건물 가게들이 다 죽어나갈 때 회장님께서 몇 달간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시면서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삶이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너무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안내를 받아 건물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3층의 오래된 의원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환자가 줄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아이들 치료가 먼저지 돈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7층의 한 벤처 기업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CEO가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증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시고 임대료도 분납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직접 인맥을 동원해 첫 투자자를 연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희 회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층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의 선행과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과 생계를 지켜주는 거대한 울타리이자 따뜻한 터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층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직접 정리해두신 서류와 노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노트 곳곳에는 입주자들의 이름과 상황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1호 카페, 매출 줄어 힘들어함. 임대료 일부 감면 검토. 502호 의원 원장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심. 찾아가 뵙고 위로해 드려야 함. 701호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 지인에게 소개 예정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세심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건물을 운영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깃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꼭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제 앞에서는 늘 무뚝뚝하셨는지. 하지만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제 마음을 다잡으려던 순간 제 인생은 또 다른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조차 외면했던 오빠와 가족들이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물 이야기가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야, 너 건물주 됐다며? 대단하다. 우리 가족 이제 떵떵거리며 살겠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장례식에 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부동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 테니 우리가 같이 관리해 줄게. 형수가 회계 쪽을 좀 알거든. 가족끼리 의논해서 결정하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분명히 당부하셨어. 이 건물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그러자 오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세상 물정 좀 알아라. 그런 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지. 건물은 투자해서 돈을 불려야 하는 거야. 며칠 뒤 열린 친척 모임에서 마주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계산적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팔면 얼마나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곧게 그 길을 걷는 내 모습일 거야.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뜻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남 한빛 빌딩 일체를 딸 박수연에게 상속한다. 단,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킬 것. 첫째, 상속일로부터 2년간 매각을 금지한다. 둘째, 임차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셋째, 수익의 30%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와 형수의 표정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2년간 팔지 말라고? 수익의 30%를 사회에 쓰라고? 말도 안 돼. 저는 차분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걸어오신 길입니다. 저는 그 뜻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순진하게 굴지 마. 법적으로 무효 소송하면 돼. 변호사 몇 명만 붙이면 이길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날 비로소 절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다는 것은 곧 제 가족과 등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빠의 협박 메시지가 도착한 지 며칠 뒤 저는 결국 법원에서 날아온 두꺼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어본 봉투 안에는 상속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원고란에는 오빠와 형수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조차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까지 송두리째 부정하려 들다니.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사실이 그 순간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오빠와 형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족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제 여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 뒤에는 한빛 빌딩의 임차인분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유일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넘어 고인의 삶의 철학을 전하는 문서입니다. 고인은 평생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를 증명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제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의원 원장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병원을 지켜주었는지, 아이들의 치료가 먼저라며 임대료를 받지 않으셨던 일화를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벤처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꿈을 믿고 투자자까지 연결해주며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는지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학원장님, 카페 사장님, 수많은 임차인들이 차례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증언 속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멘토이자 후원자, 그리고 따뜻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혈육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저는 이렇게나 많은 마음의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빠는 지금 공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단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무효로 만들려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제 모든 가족이 등을 돌린다 해도 아버지의 뜻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고인 박철수 씨의 유언장은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조건 또한 고인의 삶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언장은 전부 유효함을 선고한다. 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삶이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말도 안 돼, 라며 소리쳤지만 판사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재판은 돈의 논리가 아니라 고인의 진심과 의사를 존중하는 문제입니다. 그 뜻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속인의 의무입니다. 법정을 나서자 임차인들이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혈육은 등을 돌렸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제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빛 빌딩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소연아, 그걸 잊지 말 거라.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의 길을 걷겠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길, 돈보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길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가족의 배신과 기나긴 법정 싸움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진심은 영원히 남아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훗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보이는 재산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길 수 있기를